그 철진한 드레스,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는 정말 딱이네요. 꼭 그년이 드레스에 지리게 만들어야겠어? 연말 파티잖아, 민재 오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끈적하고 역겨운 애교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마치 축축하고 차가운 뱀 한 마리가 발목을 타고 스르르 기어오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서재에 도금된 문손잡이를 잡은 내 손은 멈춰섰다. 손끝이 어찌나 차가운지 금속을 만지는 게 아니라 영안실에서 갓 꺼내온 얼음 덩어리를 만지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폐 속의 공기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뽑혀나간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고 텅 빈 흉곽 안에는 심장이 갈비뼈를 들이받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쿵, 쿵, 쿵이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문 안쪽의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덜컥 겁이 났다. 연말 파티니까 더 재밌는 거지? 박민재의 목소리였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내게 넥타이를 매달라고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빌어먹을 회사에서 부장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투덜대던 내 남편의 목소리. 하지만 지금 그의 말투에는 피곤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나에게는 지극히 낯선 잔인한 흥분만이 가득했다. 생각해봐. 그 궁상맞은 한지수. 평소엔 고상하고 현숙한 척 다 하잖아. 그런데 회장님과 주주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꽉 끼는 드레스 안에서 실금이라도 한다면, 그게 허벅지를 타고 줄줄 흘러내린다면. 박민재가 낮게 낄낄거렸다. 시궁창 쥐가 썩은 고기를 파먹을 때나 낼 법한 악독하기 그지없는 웃음소리였다. 그때가 되면 파티장 전체에 악취가 진동하겠지? 그럼 그 여자는 평생 이 바닥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야? 그럼 나도 자연스럽게 이혼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거고. 안 그래? 회사 최고의 행사인 연회장에서 아무데나 배설해대는 정신 나간 아내를 누가 참아주겠어? 다리가 제멋대로 후들거렸다. 누군가 망치로 무릎뼈를 사정없이 내려친 것 같았다. 나는 아랫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어야 했다. 입안에 비릿한 쇠맛이 퍼지고 나서야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을 간신히 삼킬 수 있었다. 그랬구나. 이게 바로 당신들이 준비한 이 결혼 10주년 서프라이즈였구나. 기억은 녹슨 칼날처럼 예리하게 내 뇌리를 파고들었다. 지난 몇 달간 박민재가 갑자기 다정하게 굴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먼저 회사 송년 파티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더니 평소엔 쇼윈도조차 쳐다보지 못하게 했던 청담동의 고급 부티크로 나를 데려갔었다. 지수야, 10년 동안 내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어. 이 샴페인 골드 드레스가 당신한테 딱이야. 이거 입으면 당신이 그날 밤 여왕이 될 거야. 탈의실 거울 뒤에 서서 내 어깨에 손을 올리던 그의 눈빛은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보였다.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눈가의 잔주름마저 그 화려한 드레스 덕분에 펴진 것 같아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었다. 그가 늦게 귀가할 때마다 의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었다. 여왕. 서울 상류층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오물로 뒤범벅된 광대가 되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야? 서재 안에서 유리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최윤아라고 불리는 그 여자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약효는 확실한 거죠? 괜히 그때 가서 반응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걱정 마오.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해외에서 구한 강력한 설사약이야. 딱 15분이면 돼. 그 여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파란색 칵테일. 심해의 꿈에 타놓을 거야. 그걸 마시고 회장님이 케이크 커팅할 때쯤이면 펑. 박민재가 과장된 폭발음을 흉내내자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가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기는 것 같았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위장이 뒤집힐 듯 메스꺼웠다. 최윤아가 지금쯤 박민재의 무릎 위에 앉아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팍을 쓸어내리고 있을 장면이, 그리고 내 남편이 내가 파멸하는 순간을 상상하며 황홀해하고 있을 표정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머리채라도 잡으면 내게 남는 게 뭐지? 히스테리 부리는 미친 여자라는 낙인? 뻔히 질게 분명한 싸움.
그러다 의처증 환자로 몰리기나 하겠지? 아니.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맨발이 값비싼 원목 마루에 닿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내 안의 현모양처 한지수는 조금씩 죽어갔다.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뼛속까지 스며들었을 때 그 자리에는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악기만이 남았다. 나는 침실로 돌아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다. 거울 속 여자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에는 짓씹어 터진 핏자국이 선명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줄기가 콸콸 쏟아졌다. 나는 물을 한 움큼 받아 얼굴에 거칠게 끼얹었다.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하지만 그 냉기가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박민재, 내가 그렇게 냄새나는 쇼를 보고 싶어 한다면 아내로서 그 소원 들어줘야지 않겠어? 12월 24일 서울의 겨울바람은 살을 앨듯 차가웠다. 하지만 포시즌스 호텔 연회장 안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금빛 조명을 쏟아내며 구석구석을 화려하게 비췄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꽃향기, 그리고 와인의 묵직한 향이 뒤섞여 떠다녔다. 나는 박민재의 팔짱을 끼고 완벽하게 연출된 미소를 지은 채 이 금빛 찬란한 투기장으로 들어섰다. 오늘을 위해 전신 피부 관리를 받았다. 샴페인 골드 색상의 머메이드 드레스가 내 몸을 빈틈없이 감싸며 여전히 관리 잘 된 내 몸매를 드러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감추기 위해 귓불과 목덜미, 손목에 향수를 듬뿍 뿌렸다. 작년에 박민재가 선물하며 가장 좋아하는 향이라고 했던 바로 그 향수였다. 지수야, 오늘 당신 정말 아름다운데. 박민재가 고개를 돌려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고 식은 땀으로 살짝 축축했다. 긴장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근육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연회장 밭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래요. 고마워요. 여보, 나는 나긋나긋하게 대답하며 그의 정장 소매 끝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손끝에 닿는 고급 원단의 감촉을 느끼며 덧붙였다. 오늘 같은 자리에 당신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였다. 잔잔한 호수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하얀 형체 하나가 우리 쪽으로 곧장 다가왔다. 최윤아였다. 그녀는 순백색의 오트 쿠티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디자인은 대담하기 짝이 없었다. 가슴골이 훤히 보이는 깊은 부인에게 등은 아예 훌러덩 파여 있어 하얀 살결이 그대로 드러났다. 겹겹이 쌓인 치맛자락은 마치 활짝 핀 백년처럼 눈이 시리도록 순결해 보였다. 정말이지 역겨운 아이러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 주제에 신부처럼 차려입고 보란듯이 활보하다니. 어머, 부장님. 이분이 사모님이세요? 최윤아는 와인잔을 든 채 1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키리를 신고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우리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스캐너처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비서실장 최윤아입니다. 부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결혼 반지는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서 그 반지는 유독 거슬리게 반짝였다. 나는 정교하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으로도 눈 밑의 서린 탐욕과 오만함은 가려지지 않았다. 반가워요. 최 실장님. 이나는 손을 잡지 않고 우아하게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철저히 거리를 둔 인사였다. 나도 민재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업무 능력이 탁월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많다고요. 정말 고생이 많네요. 나는 밤늦게까지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최윤아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더니 민망한 듯 손을 거두었다. 눈동자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보란듯이 가슴을 내밀어 점고 탄력 있는 몸매를 과시하더니 천진난만함을 가장한 악의적인 말투로 쏘아붙였다. 사모님 드레스, 지난 시즌 거 맞죠? 유행은 좀 지났지만 사모님이 입으시니까 참 단아하시네요. 하긴
사모님 연세엔 멋보다는 보온이랑 군살 가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주변에서 담소를 나누던 몇몇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묘한 눈길을 보내왔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저 여자가 최 실장이야? 박 부장이랑 보통 사이가 아니라던데. 본처 기가 완전히 죽었네. 불쌍해서 어쩌나. 최유나 저거 옷 입은 꼬라지 봐라. 누구한테 시위하는 거야? 분위기가 싸해진 것을 감지했는지 박민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 저기 유나씨 저쪽 가서 술은 제대로 준비됐나 확인 좀 해줘요. 최유나는 박민재를 향해 눈을 흘기며 교태를 부리더니 다시 나를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럼 사모님 천천히 즐기세요. 오늘 밤엔 아주 많은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말을 마친 그녀가 몸을 돌려 걸어갔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공중에서 거만한 곡선을 그렸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클러치 백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고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그 날카로운 통증이 나에게 경고했다. 참아. 한지수, 조금만 더 참아. 진짜 쇼는 이제부터니까? 20분쯤 지났을까? 연회장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다. 곧 있을 회장의 축사와 케이크 커팅식을 알리는 신호였다. 박민재가 양손에 잔을 들고 다가왔다. 왼손에는 평범한 레드 와인이, 오른손에는 기묘한 푸른 빛을 내는 칵테일이 들려 있었다. 그 푸른색은 어찌나 깊은지 마치 바닥을 알 수 없는 도궁덩이 같았다. 왔구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렸다. 지수야, 목마르지? 박민재가 내 앞에 섰다.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덕지덕지 발라져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잔뜩 구겨져 있었다. 이거 당신 주려고 특별히 주문한 심해의 꿈이야. 도수도 낮고 새콤달콤해서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맛이라네. 그가 파란 독약을 내 코앞으로 내밀었다. 조명 아래서 찰랑거리는 푸른 액체는 마치 아가리를 벌린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잔을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는 유리잔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정말 세심하네. 나는 고개를 들어 내 생에 가장 환하고 다정한 미소를 그에게 지어 보였다.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드는 내 모습을 보며 박민재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와인잔을 들어 내 푸른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챙! 맑고 청아한 소리. 그것은 조종이 울리는 소리였다. 건배. 우리의 10주년을 위하여 그가 말했다. 10주년을 위하여 내가 작게 읊조렸다. 하지만 나는 마시지 않았다. 바로 그때 무대 위 스피커에서 마이크 하울링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터져나왔다. 연회장의 모든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았고 시선은 일제히 무대 쪽으로 쏠렸다. 박민재 역시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 몸을 돌리며 투덜거렸다. 뭐야, 음향 담당 누구야? 일을 이따위로 해? 지금이다. 내 두뇌는 전례 없이 차갑게 식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모션처럼 느려졌다. 내 시야에 최유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와 멀지 않은 원형 테이블 옆에 서 있었는데 손에는 내가 든 것과 똑같이 생긴 심해의 꿈이 들려 있었다. 박민재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고위 임원 부인 몇 명에게도 같은 수를 돌리게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분명 표시를 해뒀거나 위치를 미리 일러뒀겠지? 지금 최유나는 등을 돌린 채 잔을 뒤편에 높은 칵테일 테이블 가장자리에 잠시 내려놓고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이 순간 나는 주방에서 칼질이나 하던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 숨죽인 저격수였다. 나는 몸을 살짝 틀어 어두운 조명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 손목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회전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다. 내 손에 들려있던 파란 칵테일 잔이 소리 없이 테이블 위에 안착했다. 그리고 원래 최유나의 것이었던 그 술잔은 어느새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었다.
모든 과정은 2초도 걸리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의 신경은 온통 무대 위에서 허둥지둥하는 음향 담당 직원에게 쏠려 있었다. 가슴속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 미친 듯이 뛰었지만 술잔을 쥔 내 손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박민재가 다시 몸을 돌렸을 때 나는 막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기대에 찬 광채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나는 고개를 살짝 젖혀 차가운 액체를 목구멍으로 흘려보냈다. 새콤달콤한 블루베리 향, 그리고 약간의 알코올 기운. 이건 깨끗한 술이다. 맛있어? 박민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응, 맛이 참 독특하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혀끝으로 입술을 핥았다. 당신도 한 모금 할래? 아니야. 당신 주려고 특별히 시킨 건데. 박민재는 손사래를 쳤지만 눈웃음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입에 맞다니 다행이야. 남기지 말고 다 마셔. 그 시각 드레스 정리를 마친 최윤아가 몸을 돌려 테이블 위에 놓인 술잔을 집어들었다. 방금 내가 바꿔치기 해놓은 특제 강력 설사약이 듬뿍 들어간 그 술잔을. 그녀는 박민재에게 무언가 보여주려는 듯, 혹은 곧 시작될 건배 제의를 위해 목을 축이려는 듯 멀리 있는 박민재를 향해 윙크를 날렸다. 그러고는 그 매끈한 목선을 드러내며 잔에 든 푸른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다. 꿀꺽, 꿀꺽. 그녀의 목을 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에 충분한 양의 독약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그녀의 위장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지켜보았다. 입꼬리가 제멋대로 올라가려는 걸 억지로 눌러 참으며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장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셔라. 남김없이 마셔.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주는 10주년 답례품이니까? 무대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사회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지금부터 존경하는 회장님의 축사와 함께 우리 그룹의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케이크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장내가 엄숙해지고 모든 시선이 무대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회장이 위풍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나와 지루하고 긴 연설을 시작했다. 박민재는 내 옆에서 쉴 새 없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한 눈빛으로 나를 훑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추태를 부리며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굴기를.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건 최윤아였다. 그녀는 지금 맨 앞줄, 회사 임원들과 핵심 관계자들이 서 있는 자리에 있었다. 공작새처럼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회장에게 전달할 꽃다발을 손에 든 채였다. 시간이 1분 흘러갔다. 5분, 10분. 박민재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나를 한 번 보고, 시계를 한 번 보고. 약이 부족했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났나?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여전히 우아하게 서서 박수까지 치고 있었으니까. 그때였다. 맨 앞줄에 서 있던 최윤아의 몸이 갑자기 뻣뻣하게 굳었다. 몇 미터 떨어진 거리였지만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매끄러운 등 위로 식은땀이 순식간에 송골송골 맺히는 것을. 꽃다발을 든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두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비비꼬이며 무릎이 덜덜거렸다. 저 표정, 나는 너무나 잘 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생리적 본능 앞에서 느끼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 약효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도 박민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마침 회장의 연설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우리 그룹이 오늘날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꾸르르륵 쾅. 거대하고 둔탁한, 그러면서도 길게 이어지는 백고동 같은 소리가 고요한 연회장을 강타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 같았고 심지어 마이크를 타고 미묘한 에코까지 만들어냈다. 장내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았다. 시선 끝에는 맨 앞줄,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최윤아가 있었다.
최유나의 얼굴은 터질 듯 붉어졌다가 순식간에 횟가루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고 오가는 고통과 인내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아랫배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삶은 새우처럼 몸을 잔뜩 웅크렸다. 꾸르륵 푸르륵. 또 한 번의 소리. 이번에는 단순한 가스 소리가 아니었다. 뱃속에서 액체가 급류처럼 요동치는 적나라한 소리였다. 박민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다물지 못했다. 왜 쓰러져야 할 아내는 멀쩡하고 자신의 정부가 저러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유유나 씨, 그가 무의식 중에 이름을 불렀다. 그 부름이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을까? 최유나는 뒤돌아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극심한 복통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가 발을 떼려고 움찔한 그 순간 괄약근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푸드득, 뿌지, 소름 끼치도록 축축하고 적나라한 파열음.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 조명을 받으며 최유나의 그 고귀하고 순결했던 흰색 드레스 엉덩이 부분이 순식간에 누르스름한 얼룩으로 젖어 들어갔다. 얼룩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똥물은 그녀의 하얀 허벅지를 타고 거침없이 흘러내려 붉은 카페트 위로 뚝뚝 떨어졌다. 곧이어 생화학 무기가 터진 듯 지독하고 역겨운 악취가 연회장 앞줄을 덮쳤다. 맙서사.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 어머, 더러워. 그녀 옆에 서 있던 귀부인들이 마치 병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해댔다. 최유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져 오물 위를 뒹굴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결국 자신의 배설물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찬란했던 순백색은 이제 더러운 똥구덩이가 되어버렸다. 유나 씨. 박민재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이자 자신이 직접 발탁한 비서실장이었다. 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면 회사에서의 입지는 끝장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튀어나갔다. 재킷을 벗어 최유나의 끔찍한 하반신을 가려주려 했다. 찍지 마. 다들 찍지 말라고. 보안요원. 보안요원 어디 있어? 박민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취가 진동하는 그 참사의 중심부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카페트는 이미 배설물로 흠뻑 젖어 빙판처럼 미끄러웠다. 박민재가 최유나 앞에 도착해 허리를 숙이려는 찰나 그의 구두굽이 그 미끌거리는 오물을 밟았다. 으아! 그는 공중에서 우스꽝스러운 곡선을 그리며 붕 떴다. 그리고 중력의 법칙에 따라 처박혔다. 정확히 최유나의 몸 위로. 얼굴부터 그 누런 악몽 속으로. 철퍼덕.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연회장에는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찰칵, 찰칵, 찰칵 터지는 플래시 세례는 마치 폭풍우처럼 쏟아졌고 몸을 뒤집어 쓴 채 엉겨붙은 이 비운의 커플을 영원히 박제하고 있었다. 나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의 가장자리에서 여전히 깨끗한 와인잔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코를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지만 오직 나만이 고요히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연출하고 그들이 주연을 맡은 이 세기의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숨이 턱 막힐 듯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지만 내게는 지난 10년 중 가장 상쾌한 공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우아하게 손목을 들어 올려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붉은 액체가 혀끝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가며 달콤한 여운을 남겼다. 클러치 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의 차가운 불빛이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내 눈동자를 비췄다. 나는 번호 하나를 눌렀다. 예전부터 박민재의 스캔들을 캐내고 싶어 했지만 홍보팀의 압력으로 번번이 기사가 막혔던 연예부 기자 김상훈이었다. 신호음이 딱 한 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나는 멀지 않은 곳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서로 밀치고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대는 두 남녀를 바라보았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김 기자님, 내 목소리는 고인 물처럼 평온했다. 포시즌스 호텔 연회장으로 오세요. 내일 자 일면 특종 하나 보내드립니다. 나는 상대방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앨범을 열었다. 그곳에는 방금 촬영한 고화질 영상이 얌전히 저장되어 있었다. 화면 정중앙, 박민재가 똥물 속으로 처박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담긴 영상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모든 일을 마친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난장판이 된 무대 쪽을 일별했다. 박민재는 누런 오물을 얼굴 가득 묻힌 채 일어나려 발버둥 치며 주위 사람들을 향해 무력한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고는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복도의 대리석 바닥 위로 하이힐 굽이 부딪히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또각, 또각. 나는 손을 뻗어 육중한 문을 밀었다. 문밖의 차가운 공기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뺨을 때리듯 내 얼굴로 쏟아졌다. 코 속에 남아있던 역겨운 악취가 순식간에 씻겨 내려갔다. 등 뒤에서 연회장의 문이 묵직하게 닫혔다. 그 안에 기괴한 소동과 비명, 그리고 처참하게 망가진 두 남녀는 이제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 격리되었다. 나는 12월 서울 거리에 살을 애는 듯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한 곳이 찌릿하게 아려왔지만 그 통증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차는 가져가지 않기로 했다. 그 차 역시 박민재 명의였으니까? 이제는 그 차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더러워질 것 같았다. 도로변으로 걸어가 손을 뻗어 은색 택시 한 대를 세웠다. 서초동으로 가주세요. 기사에게 건네는 내 목소리가 어찌나 차분한지 나조차 놀랄 지경이었다. 택시가 서서히 차들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유리창 위로 흐르는 네온사인의 불빛이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내 화장을 비췄다. 하지만 이번 화장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의 다시 태어남을 자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때 핸드백 속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추위에 떠는 것처럼 우웅우웅 간헐적으로 울리더니 이내 철창에 갇힌 짐승이 미친 듯이 몸을 부딪히는 것처럼 급박하고 끊임없이 진동해댔다. 나는 느긋하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쏟아지는 눈송이처럼 수많은 알림 메시지가 상태 표시줄을 가득 채웠다. 익숙한 SNS 아이콘을 눌렀다. 실시간 검색어 1위. 붉은색 글씨 뒤에 폭발이라는 자극적인 태그가 붙어 있었다. 태성그룹 연말 파티, 똥물 커플의 경악스러운 스캔들. 나는 마치 예술품을 다루듯 손끝으로 가볍게 그 제목을 터치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로딩원이 두어 바퀴 돌았다. 서버조차 폭주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힘겨워하는 듯 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현장에 있던 손님이 몰래 찍은 것인지 화면이 좀 흔들렸지만 화질은 선명했다. 영상 속에서 순백의 드레스 뒤쪽이 끔찍한 오물로 뒤덮인 최윤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소엔 그토록 점잖은 척하던 내 남편, 박민재 부장은 그녀 위로 얼굴을 파묻은 채 똥무더기 속을 뒹구는 미친 개처럼 보였다. 나는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높였다. 푸드득 부지. 민망하기 짝이 없는 소리가 고막을 생생하게 때렸다. 이어서 주위 사람들의 비명과 찍지 마 라고 악을 쓰는 박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상 아래 댓글창을 보았다. 숫자가 초당 수백 개씩 미친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다. 와, 이거 실화냐. 무슨 삼류 몰래카메라 예능 보는 줄. 저 남자 태성그룹 박 부장 아님? 옆에 여자는 누구야? 내연녀. 아토 쏠려. 야식 먹고 있었는데 다 개워낼 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유상종인가? 진짜 더럽긴 한데 웃음을 멈출 수가 없다. 본처도 저기 있었다며? 맙서사, 그 안에는 얼마나 멘탈이 터졌을까? 멘탈이 터져. 아니.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성대한 축제를 만끽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전화였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 한때는 달콤했고 나중에는 지긋지긋했으며 지금은 그저 우스꽝스럽기만 한 호칭. 나는 화면 위에서 춤추는 그 두 글자를 바라보며 전화기 너머 박민재의 꼴을 상상했다. 분명 오물을 뒤집어 쓴 채 호텔 화장실 구석에 처박혀 있겠지.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악취를 씻어내며 씩씩거리며 내게 전화를 걸어 옷을 가져오라고 당장 와서 이 사태를 수습하라고 명령하려 했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 사고 치는 건 철없는 큰아들인 그였고 뒤치다꺼리는 언제나 엄마 같은 내 몫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엄마는 이제 퇴근했어. 나는 손가락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누르는 대신 측면의 음소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어 가죽 시트 위에 엎어놓았다. 배터리가 다 닳아 꺼질 때까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발버둥 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내가 10년 동안 공들여 갖고 온 집이 오늘따라 유난히 텅 비어 보였다. 현관에는 아침에 박민재가 벗어둔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내가 쭈그리고 앉아 정리해주길 기다리는 듯 습관처럼 신발 코가 바깥쪽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 슬리퍼를 발로 뻥 차버렸다. 슬리퍼는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더니 벽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내고는 구석에 처박혔다. 거실에 형광등을 켜지 않고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켰다. 은은한 주황색 불빛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푸른 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모니터에 비친 내 표정은 서늘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익숙하게 임시 익명 메일 계정에 로그인하고 메일 쓰기를 클릭했다. 수신인 주소는 눈 감고도 칠 수 있었다. 태성그룹 감사팀 제보 전용 메일. 박민재가 가장 두려워하던 곳이었다. 그는 밥상머리에서 수없이 투덜거렸다. 감사팀 놈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미친 개들이라고. 고기 부스러기 하나만 물어도 절대 놓지 않는다고. 이제 그 내조 잘하던 아내가 직접 그 미친 개들의 입 앞에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를 던져줄 차례였다. 클라우드에서 미리 백업해둔 2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첫 번째 파일명, 약국 CCTV 12월 21.mp4. 영상 속 박민재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강남의 한 약국으로 쭈뼛거리며 들어갔다. 꽁꽁 싸맸지만 손목에 찬 한정판 파텍 필립 시계와 계산대를 검지로 톡톡 두드리는 특유의 버릇은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증거였다. 약사에게서 강력 설사약을 건네받을 때 그의 눈빛에 서린 그 음흉한 기대감은 흐릿한 CCTV 화면 너머로도 소름 끼치게 전해져 왔다. 두 번째 파일은 20페이지에 달하는 PDF 문서였다. 그와 최윤아가 지난 3개월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백업본이었다. 연말 파티에서 나에게 어떻게 망신을 줄지 모의하는 과정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 심지어 나를 돼지처럼 미련하다 고비웃는 음성 메시지의 녹취록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그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바지에 지리기만 하면 회사 이미지 실추를 구실로 배우자의 중대한 유책 사유를 들어 빈털터리로 쫓아낼 수 있어. 내가 붉은 형광펜으로 강조해둔 이 문장이 화면 위에서 유독 시리게 빛났다. 마우스 왼쪽 버튼 위에 검지를 올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망설임 때문이 아니었다. 원수의 목을 치기 직전에 느끼는 전율 때문이었다. 10년간의 억울함, 숨죽여 울던 밤들, 소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삼켜야 했던 그 모든 유리 조각들이 이 손끝 하나에 모여 있었다. 내가 파괴하려는 건 단순히 그의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커리어, 그가 이 사회에 발붙이고 있는 근간이었다. 잘 가라, 박 부장. 텅 빈 서재에 내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딸깍. 마우스 클릭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화면에 녹색 진행바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차오르더니 이내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다. 노트북을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긴 한숨과 함께 몸 안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과거에 대한 마지막 미련조차 함께 날아가 버린 기분이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오직 끝없는 어둠과 멀리서 반짝이는 네온 사인뿐이었다. 폭풍우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서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다음 날 아침, 나를 깨운 건 창밖의 소란스러운 소음이었다. 커튼을 살짝 걷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파트 입구에는 대포 같은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때로 몰려와 있었고 플래시가 마치 대낮의 번개처럼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 앵커가 태성그룹의 주가 폭락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화면 속의 굵은 파란색 하락곡선은 마치 깊은 칼자국처럼 태성그룹의 3년 연속 상승세를 단칼에 끊어놓고 있었다. 앵커의 표정은 심각했다. 어젯밤 태성그룹 연말 파티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추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임원 박모 씨와 부하 직원 최모 씨의 부적절한 영상은 현재 조회수 5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 여파로 태성그룹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태성그룹 본사 앞 상황이 비쳤다. 분노한 주주들이 계란을 던지고 있었고 보안요원들이 만든 인간벽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화면 하단에 긴급 속보 자막이 떴다. 태성그룹 회장 경로, 긴급 성명 발표, 박민재 부장 및 최윤아 실장 즉각 해임. 회사 명예 실추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 물을 것. 화면 속 회장의 시퍼렇게 질린 얼굴을 보면서도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모두 예상했던 일이다. 박민재는 끝났다. 체면과 위계 질서를 목숨처럼 여기는 한국의 직장 사회에서 연말 파티에서 추태를 부리고 회사의 주가까지 폭락시킨 임원은 똥 묻은 걸레처럼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마련이다. 그는 이제 평생 이 바닥에서 번듯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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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소리는 급하고 당황스러웠으며 심지어 한 번은 틀리기까지 했다. 문이 열렸다. 밤새 발효되어 더욱 지독해진 악취가 술 냄새, 토사물 냄새와 뒤섞여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박민재가 현관에 서 있었다. 어젯밤의 그 비싼 정장은 누런 얼룩으로 굳어버린 채 쭈글쭈글하게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머리는 닭장처럼 헝클어졌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핏발선 눈과 극도의 공포는 가려지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최윤아가 잔뜩 움츠린 채 서 있었다.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사이즈도 맞지 않는 남자 외투를 걸친 채 덜덜 떨고 있었고 얼굴의 화장은 흉물스럽게 번져 있었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나를 보자 박민재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아니면 철천지원수를 만난 듯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한지수, 너 이 독한 년. 내가 한 짓이지? 내가 술잔 바뀌치기 한 거 맞지?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목이 쉬어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는 목 졸린 오리 소리처럼 듣기 싫었다. 내 멱살이라도 잡으려는 듯 달려들었지만 내가 2미터 전방에서 차갑게 눈을 치켜뜨자 그는 멈칫하며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눈빛에 서린섯을 펄어낸기 때문이었다. 오지마,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 받침 접시와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냄새나니까.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민재의 남은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온몸을 떨며 삿대질을 해댔다. 너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나 해고당했어. 회사에서 수십억 손해배상 청구하겠대. 난 끝났어. 나만 끝난 게 아니라 너도 끝이야. 우린 부부라고. 빚도 반반이야. 부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봉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발치에 던졌다. 종이가 흩어지며 바닥에 깔렸다. 흰 종이 위에는 검은 글씨가 선명했다. 이혼 소장. 박민재 씨,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나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하게 말했다. 내가 감사팀과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당신은 외도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고의로 약물을 투여해 상해를 입히려 한 심각한 유책 배우자야. 당신의 빚은 당신의 불법 행위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니까 나랑은 이런 한 푼 관계 없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등 뒤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윤아를 싸늘하게 일별했다. 그리고 재산 분할 말인데 이 집 전세 보증금, 우리 부모님이 시골 땅 팔아서 마련해 주신 거잖아. 당신 월급은 저기 최양 명품 가방 사주고 호텔 들락거리는데 다 썼다는 거 은행 입출금 내역으로 다 증명해 놨어. 그러니까 두 사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박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바닥에 서류를 보았다가 나를 보았다가 마치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굴었다. 너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희들이 나를 연회장에서 지리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나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씩 그를 압박했다. 왜? 너희는 되고 나는 안 돼?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으니 나는 너를 생지옥으로 보내주는 거야? 지수야, 여보. 박민재가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었다. 무릎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그는 내 바짓단을 붙잡고 순식간에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 봐. 다 저 여자가 꼬리쳐서 그런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10년 정이 있잖아. 사람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최윤아가 뒤에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박민재, 지금 뭐라고 했어? 어젯밤엔 내가 진정한 사랑이라며. 저런 늙은 여자는 진작 버리고 싶었다며?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었으요? 너나 닥쳐. 내가 그때 굳이 그 술을 처마시지만 않았어도, 그 빌어먹을 드레스만 안 입었어도 두 사람은 흩어진 이혼 서류 위에서 미친 개들처럼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악에 바친 저주와 욕설, 몸싸움이 그 지독한 악취 속에서 뒤엉켜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막장극을 연출하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엔 어떤 동요도 일지 않았다.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이게 내가 10년을 사랑했던 남자인가?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편인가?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니 그 안에 남은 건 역겨운 썩은 고깃덩어리뿐이었구나. 그만. 나는 차갑게 그들의 개싸움을 끊어냈다. 짐 싸는 시간 딱 10분 준다. 10분 뒤에 보안요원 불러서 끌어낼 거야. 명심해. 너희들 개인 물품만 챙겨. 이 집안의 숟가락 하나, 시루라기 하나도 다 내 거니까. 말을 마친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문밖에서는 박민재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와 최윤아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내 알바 아니었다. 화장대 앞으로 걸어가 왼쪽 약지에 10년 동안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뺐다. 반지가 있던 자리에 하얗게 자국이 남았다. 세월이 남긴 족수의 자국이었다. 나는 반지를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금속이 플라스틱 통 바닥에 부딪히며 가벼운 소리를 냈다. 끝났다. 한 달 뒤. 서울의 겨울이 물러가고 길가 가로수 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마지막 재산 분할 합의서에 서명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한 데다 여론까지 등을 돌린 탓에 박민재는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태성그룹의 거액 소송을 떠안은 채 그나마 있던 차와 주식마저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와 최윤아가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방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땅바닥에 붙은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인, 여름이면 곰팡이가 피고 장마철이면 하수구가 역류하는 그런 눅눅한 방. 게다가 그 전설적인 라이브 영상 덕분에 두 사람은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나지 않는 똥 냄새를 맡는 듯 코를 쥐었다. 받아주는 회사는커녕 편의점 알바조차 사장이 재수 없다고 내쫓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그 어둡고 축축한 방구석에서 서로를 탓하고 저주하며 가난과 수치심 속에서 서로를 갉아먹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통쾌한 복수였다. 한지수 씨, 축하드립니다.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판결문을 건넸다. 나는 그 묵직한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종이의 질감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나서자 정오의 햇살이 가감없이 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따스하고 봄 냄새가 섞인 햇살이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번에는 공기 중에 기름 냄새도 역겨운 향수 냄새도 그 지독했던 악취도 없었다. 오직 자유의 냄새뿐이었다. 손을 들어 이마에 대고 눈을 가늘게 뜨며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눈부셔 눈가가 시큰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기사가 상냥하게 물었다. 나는 차창 밖의 분주한 거리, 삶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을 바라보았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유, 여행 가시나 봐요? 아니요. 나는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며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반짝였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있는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이었다. 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러 가는 길이에요. 택시가 출발하여 들이닥치는 차들의 물결 속으로 합류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늦은 밤까지 부엌을 지키던 억척스러운 여자도 아니었다. 나는 한지수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